안녕하세요. 인구특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철규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형 여성병원이 폐원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인구 감소는 산업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동안 대한민국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오늘의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의 주제에 대해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승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인구 구조 변화와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 그러니까 저출산과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는 반드시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진행 상황이 많이 진행이 된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자체는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고령층의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00년에 4,700만 명에서 지금 인구 자체는 2015년에 5,100만 명이니까 굉장히 완만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중위 연령을 보면은 33.1세와 31.8세, 그러니까 이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한 겁니다. 이게 이제 40.4세와 41.6세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7.22%에서 2017년 8월에는 이제 14%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래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아마 이 그림은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형에서 낙엽형으로 갔다가 이제 그 낙엽형 중에서도 특히 위쪽이 더 높은 낙엽형. 이게 이제 2030년까지의 인구 변화를 보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도 2045년, 60년을 보게 되면은 고령층의 비중이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고령층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현재 나이 드신 분들, 이 기존의 고령층이 그대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고령층의 증가가 그 고령층의 질적 구성의 변화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령층과는 여러모로 성격이 다른 베이비 부머가 드디어 이제 65세로 접어드는 시점이 바로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베이비 부머가 이제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데, 베이비 부머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주로 이제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베이비 부머가 있는데, 주로 전쟁을 겪으면서 전후에 미루었던 결혼이나 출산을 전쟁 이후에 다시 재개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아이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이제 베이비 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19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세대가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이 베이비 붐 세대가 기존 고령층하고 가장 다른 점은 이 이후에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청소년기를 겪는 과정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 고속 성장기에 해당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거의 고령층에 비해서 학력도 높고
또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산 형성의 기회도 기존 고령층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지는 셈이죠. 그리고 현재 베이비 부모를 보면은 아마 과거하고 많이 달라진 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한 60대신 분들은 정말 노인분이셨지만 지금의 베이비 부모는 60이 되고 65세가 돼도 아직도 상당히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자아 실현이나 취미 활동 같은 경우도 소비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기존의 고령층하고는 가장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주요한 세대가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거는 인구학에서는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바로 다음 세대가 되죠. 이때가 64년부터 74년까지. 요거는 이제 구분하는 사람마다 연도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주로 40대와 50대 초반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자체도 베이비붐 세대보다 오히려 조금 더 많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서 유년기의 경제 환경은 훨씬 개선된 상태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70년대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80년대 초반까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하니까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여유로운 유년 생활을 보냈지만 대신에 경쟁은 그 이상으로 더 치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이비붐 세대는 상당히 단일한, 그러니까 그 세대 전체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는 약간 다릅니다. 두 개의 이질적인 세대가 있죠. 우리가 흔히 386 세대라고 부르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그러니까 60년대생이 있고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70년대 초반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세대가 386 세대와 X세대로 갈리는데, 이 둘은 사실은 성격이 상당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면도 있으면서 또 서로 다른 면도 있죠. 특히 X세대는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서 처음에 사회 진입하는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에코 세대는, 이 에코라는 게 메아리를 뜻하죠.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입니다. 베이비붐의 메아리가 돌아오는 세대고, 이 에코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유복한 유년 환경을 겪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그 모든 좋은 환경을 다 겪었지만 사회 진출기에는 경제가 이제 저성장 기조로 변하면서 또 취업난이 심화가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할 때 뭐 상대적 빈부차 얘기를 하는데, 옆 사람하고 나의 빈부차가 아니라 자신의 상대적 빈부차도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과 나이가 들었을 때 가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지느냐. 그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세대들은 그런 경험을 했었죠. 가면 갈수록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었지만 이 에코 세대는 그 상황이 약간 정체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좀 더 그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확실히 약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흔히 쓰는 말이 6개의 비즈니스, 6개의 주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이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해서 6명이 이제 한 명을 갖다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액티브 시니어층 같은 경우는 그 아무리 액티브 시니어층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보다 손자, 손녀를 위해서 쓰는 거를 더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주 비즈니스가 점점 고급화되고 프리미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와 항노화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나이가 한 60이 넘어가시는 고령층이 뭐 피부 관리를 위해서 피부과를 간다, 성형수술을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주책이란 말을 들었죠. 하지만 지금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가보시면은 한 60대나 뭐 심의원은 70이 넘으신 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남성분들도 얼굴에 뭐 검버선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주책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그게 하나의 남한테 보이는 예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고소득층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 리모델링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보면은 이미 상당히 큰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남는 집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뭐 그 세면대의 높이를 낮추고 또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화장실에서 이제 바닥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고, 뭐 넘어져도 뭐 뼈에 큰 이상이 없을 정도로 좀 이렇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이러한 그 리모델링 서비스들이 이제 활발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구 감소가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노동 인구의 감소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경제 허리인 30대에서 5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눈에 띕니다. 이것도 정말 인구 감소의 영향인가요? 사실 아직까지는 생산 인구의 감소,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고령화가 생산 인구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생산 인구 감소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이제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인구가 많이 감소해서 생산 인구가 감소한 거지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고령화 때문에 감소하고 그게 이제 실업자 수, 고용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준다라고까지 얘기할 단계는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 그 고용자 수가 감소한 거는 그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나타날 현상입니다.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지나면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당장 그 건설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 4명 중 1명이 이제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일하신다 그래요. 과거와 달리.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뭔가 좀 노동시장에 좀 뭐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건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면서 가장 인력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역시 이제 단순 노동 중에서도 간병 쪽과 이제 그 건설 노동자 이쪽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이제 고령화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가장 인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간병입니다. 사실 일본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하는 그 취업 비자를 갖다가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큰 원인은 간병입니다. 간병 인력 부족이죠. 건설업도 그런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애초 훨씬 빨리 시작된 게 그 유아 산업 쪽 아닙니까? 제과, 우유, 아동복 이런 산업 쪽은 뭐 확 줄어들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수요량 자체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새 보면은 식품회사들, 그러니까 뭐 아주 대표적인 식품회사들도 제가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성인용, 특히 시니어, 그러니까 고령자용 음식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있고 따로 사업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는 주로 이제 소량화하고 칼로리가 낮은 쪽, 그다음에 건강에 더 기능성 어떤 제품을 더 추가하는 쪽으로 하면서 양 자체는 어린아이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거를 고가화시키고 고부가가치화 시킨다 그러면은 반드시 위기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수요량 자체가 줄어도 반드시 부가가치액이 준다 이렇게 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쪽에 이제 효과가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단순히 그런 식품 제조뿐만이 아니라 유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그냥 상품을 갖다가 진열해 두고 파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구매가 편리하도록 소량도 배달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변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인구 변화가 좀 어떻던가요? 뭐 인구 소멸 위기가 있는데도 있고 또 지방 일적으로 또 고령층도 많다는 얘기들도 들리는데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아까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구는 한 31년의 정점이고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걸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시도 좀 지방에서 딱 살펴보면은 이런 인구 감소 현상이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급격히 감소하다 이제 2000년대부터는 약간 좀 완만하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이런 큰 광역시도 지금 현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전라 남북도라든가 경상북도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방 소멸을 걱정할 만큼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뭐 2만 또 채 안 되는 자치단체가 뭐 3군데인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그러니까 시도 단위에서도 그렇고 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1970년대 한 3,500만에서 2015년에 한 5천만 명으로 인구는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전국에 229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가 증가한 데는 108개 시군구밖에 안 되고 한 120개 정도 되는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통계청에서 그 시도 그 장래 추계를 한 걸로 봐도 2015년 대비 2045년 인구를 보면은 경기도나 세종과 같은 이런 7개 시도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한 10개 시도는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계를 하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이제 더욱 문제는
도심으로 일반 시군구에서 중간도시도 다시 서울로 이렇게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 뭐 이런 게 인구에서 관측이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국토를 계속 활용하고 개발하던 시대에서는 정책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집중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인구가 빠지는 데 계속 빠지는 인구 분포에서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것도 결국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주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신규 개발을 위해서 그런 신도시들을 개발하게 있는데요. 지방으로 가면 과거에는 어떤 거점 역할을 했던 그런 지방 중소도시에서 요즘에는 축소도시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소도시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있던 그 도심의 공동화 현상, 그 다음에 토지가 좀 미효율,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과거와 같은 성장 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에 신규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런 신규 개발을 하게 되면 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쪽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도심도 공동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걸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계속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던 토지, 그다음에 미이용이나 저이용됐던 토지들을 더 활용해서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자료화면에서 산부인과의 위축 그런 것도 산부인과 폐원 정말 한때는 그 베이비붐 세대들의 그냥 뭐죠? 제일 유명한 병원이었는데 그런 데까지도 폐원 위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확장이 돼서 지금 대학 구조 조정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학교 교육 산업. 교육산업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부득이하죠. 지금도 사실은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학생 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또 실제로 있지도 않은 학생들을 뭐 등록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이제 좀 약간 편법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2, 3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대학 진학할 학생 그 풀이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딱 하나 유리한 거는 자녀를 키우는 학부형들이죠. 확실히 그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는 게 아니라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은 학생을 유치해야 되는 대학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 모집 자체가 잘 안 되는 대학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교부금을 주면서 유지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 대학 자체의 존립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활용 측면에서도 빨리 그쪽은 구조조정을 시도를 해야 된다고 대학의 봅니다.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사실은 초중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에 보니까 은평구의 어느 초등학교, 그것도 50년이 넘은 초등학교가 폐교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구가 지금 한 35만 수준이 깨져버리니까 옛날에는 뭐 한 10몇 년 전만 해도 한 60만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도 지금 많이 뭐 남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지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어린애들 뭐 소리도 없다고 하니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학생 수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폐교를 뭐 지금보다 더 많이 이제 폐교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또 그와 관련된 그러면은 뭐 교직원들의 어떤 고용 문제라든지 뭐 이미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 상태고요. 인구 감소가 산업 미치는 영향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죽을 거다. 또 일본도 그랬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측 좀 해주십시오. 다들 궁금해하십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예측할 수 있었으면 제가 조금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데선 지금도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지금도 지방은 미분양이 있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만 수도권은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분포 자체가 양극화가 되고 있고요. 국토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같은 시도 안에서도 인구가 몰린 데가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데가 있고 또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또 인구가 모이는 지역이 있고 안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구가 계속 모이는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인구 감소가 되는 데는 계속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이런 인구가 집중하는 지역,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 그런 아파트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특히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그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좀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영향이 제일 큰 거 아닌가요? 집을 구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해서 집을 얻기는 너무 힘드니까 서울에 살다가 다 결혼을 서울에 할지언정 예. 뭐 바깥에 나가 사는. 지금 이렇게 나가는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요. 서울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는 집값도 들어가 있을 거고 또 외곽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들은가 시내에는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려워서 이제 외곽 쪽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해 가격도 비교를 할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에 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주변 시설에 대한 그런 편의성도 다 고려를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기가 다니는 직장, 그러니까 서울까지 접근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도로망이. 그러므로 해서 계속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그 외곽으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교통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근할 수 있는 거리와 또 그다음에 집 가격, 아파트 가격, 주변 환경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굉장히 집값이 비싼 부분도 있고 또 서울까지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방에서 그런 대도시로 직접 이주를 했다면 이제 대도시에서 이제 외곽으로 조금씩 이주가 나가는 그러면서 대도시 주변으로 이렇게 좀 광역화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큰 대도시에서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권으로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부산인 부산권. 예, 부산 자체의 인구는 줄어들지만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부산이나 뭐 대구나 대전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와 이 주변으로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부산도 부산 자체는 줄어들면 그 주변 지역에 굉장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인구가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구 단위, 작은 단위에서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너무 뭐 인구가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있는 그런 시군구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고령화율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높고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그러지만 그런 시군구는 이미 진입해 있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인구 감소가 산업에 특히 내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는 미치고 있다를 주종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현승 연구위원님은 계속해서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토크2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산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 새로운 산업의 개발에 자극제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령화 산업 쪽이 유망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을 고령화 산업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어떤 특정한 군을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산업에 다 해당할 수가 있겠죠. 뭐 대부분의 산업들,
식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주거 리모델링 관련된 쪽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관련된 쪽에서도 그렇고 간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여행 관련해서도 또 고령자 대상으로 하는 여행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현재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들을 은퇴 이후에는 돈을 잘 안 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제 고령자의 그 구성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잘 통계상으로는 드러나지가 않고 있죠. 그리고 현재 그 고령 친화산업, 그리고 고령자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부 보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고령자 중에서 오히려 저소득층을 이제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돈을 안 쓴다라는 인식이 더더욱 그분들한테 강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갖다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다 그러면은 아마 고령자들의 앞으로 지금 현재 쓰는 그 내수에서 기여하는 부분, 그 앞으로 또 기여될 부분들은 아마 상당히 이제 더 많이 나타날 수, 지금보다는 크게 잡힐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액티브 시니어 소비 패턴이랄지 뭐 그거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좀 구체적인 사례 좀 부탁.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령층 그러면은 정말 필수 소비만 했다. 아플 때 병원 가는 정도 이런 정도만 했었는데 이분들은 건강 관리 관련된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음식 자체가 일단은 먹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을 갖다가 또 많이 이제 건강 관련된 쪽에서는 투자를 아끼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 취미 활동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베이비 뭐 이게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단카이 세대들이 젊었을 때 유행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뭐 서점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분들이 젊었을 때 유행했던 상품들을 다시 전시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리고 또 SNS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또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신들끼리 커뮤니티를 많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로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같이 뭐 여행을 가고 이런 식의 취미 활동을 하는 게 젊은 층의 전유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라는 게 그 경제적인 어떤 소득 기준으로 나눈 건가요? 네, 일단 두 가지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건강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아까 갭 시니어라 그랬죠. 자기가 쓸 수 있는 구매력하고 실제 쓰고 있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다. 이 갭이라는 거고요. 액티브 시니어는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도 되면서 경제적으로 좀 소득도 좀 있고. 고령 친화 기업, 고령화 산업 쪽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 숫자가 얼마나 증가할 건지 정말 관심이 많겠어요. 액티브 시니어 그룹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지. 그 관심이 이런 많은 부분이요. 만큼 답답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답답해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조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령 인구에게 서비스하는 산업들이 이제 확실히 커질 거라는 예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료,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의료라든가 뭐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도 접목되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떠오를 거다 이렇게들 많이 예측하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그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 예, 쪽이요. 특히 이게 웨어러블 기기하고 IoT를 활용한 건데 일본에서 지금 현재 제일 뭐 고독사 이런 거 보면은 일본에서 사실 제일 먼저 이슈가 됐었죠. 이제 그럴 경우에 집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서 활동이 이제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그 근처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한번 찾아가서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그 전에는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혼자 사는 분들은 확인할 길이 없죠. 정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체가 이렇게 그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냄새로다가 뭐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달아놓게 되면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센서가 이제 움직임을 감지해서 감지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한 2, 3일 있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노인분들이 낙상 사고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어나질 못하면은 그 상황에서 뭐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연락을 외부로 도움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센서가 이렇게 있으면 하루 이틀 정도 이게 이제 뭔가 이상이 생겼다. 예, 그러면은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거는 응급 상황에 대한 거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게 그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가 우리가 뭐 부정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감은 측정이 되는데 부정맥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심해도 병원에 갔을 때 딱 그 시기에 부정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진단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생체 이제 차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24시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왔었다라는 걸 정확히 체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사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같은 게 돌연사 징후도 이게 뭐 차고 있는 신고 있는 양말로 계속해서 신체 정보가 들어가면 일정 정도 진단이 된다는데요. 예방할 수 있다는데 쫓아와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모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건강 상태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갖다가 합치고 만약에 이제 정보가 조금 더 공개된다 그러면은 소득 수준이나 가구 형태까지 합쳐서 한다 그러면 정말로 맞춤형 의료가 가능해집니다.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 어느 질병에 대한 고위험군이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딱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의료 재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원격 의료에 관련된 부분도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서 또 어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의료 재정의 효과적인 그 집행이라든지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것들이 경제 산업성에서 지금 계획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마련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청년 공동주택 이런 것도 이제 뭐 정책적으로 보급도 하고 그러는데 노인 무슨 맞춤형 주택 이런 게 좀 상품화되어 있는 게 좀 있나요? 우리나라도?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품화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집 개조 신혼주택, 청년주택 있는 것 같은데 노인 그거는 아직 노인 주택이라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고 대신에 기존 주택을 개량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도 더 이상 신규 주택 개발 자체가 뭐 보다도 지금 있는 주택이 고령 인구, 취약 노인 인구의 편리한 주택으로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런 수요는 얼마든지 계속 되겠어요. 부동산 쪽으로도 뭐 반드시 짓는 것만 부동산 산업은 아니니까 예 그렇게 예견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새로 학교를 짓거나 뭐 병원을 짓는 건 아니지만 있는 시설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분야의 산업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축소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새로운 거를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 활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가면은 그런 폐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활용해서 어떻게 그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게 산업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심 재생 산업 뭐 또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이제 국가적인 지원 그러니까 규제가 일단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도시 재생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재생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도시 재생 사업에 응모해서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그 지역을 재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도 많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인구 감소에 따른 그 산업의 재편에 관련된 정부 지원이 어떻게 필요한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거는 토크 3에서 그럼 이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인구 감소를 그저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얼마나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변경해 가면서 이 인구 감소에 대처해야 될지 그 점을 좀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 국토 균형 개발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걸로 하나로 뭐 공공기관 이전 이런 걸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이게 정부가 한편으로는 이런 철학으로 가고 한편으로는 저런 철학으로 가고 효과가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좀 아무래도
복잡하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조금 뭐 평가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으신데 저희 신도시에 1기가 있고 2기가 또 있잖아요. 그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혁신도시가 2012년부터 이제 조성을 해서 한 10개 혁신도시가 이미 건설은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전 공공기관도 뭐 한 98% 이상 다 이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주 인구라든가 뭐 기업 유치, 그다음에 세수, 지방 세수 확대 뭐 이런 부분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혁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또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있는 학교와 해서 산학연을 연계해서 그 지역에 대한 혁신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인구에 대한 분산 효과 뭐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볼 수 있는데요. 그 혁신도시로 이주한 사람들 좀 보면은 수도권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한 20% 정도 되고 그 혁신도시가 있는 해당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한 60%, 그 이외 분들이 한 20% 이렇게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뭐 일정 부분에 대한 인구의 좀 분산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건설은 다 끝난 거고 말씀하신 혁신도시 이긴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성되어 있는 정주 기반에 대한 질적인 개선 그리고 또 장기적인 발전 산업 발전 방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혁신도시별로 주요한 테마가 뭐고 그에 따른 특화 발전 방향, 전략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이런 혁신도시가 지방의 성장 거점,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성장 거점이 되면 이제 주변 지역까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헬스케어 산업이 아주 유망 성장 산업으로 잘 설명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헬스케어 산업 쪽이 잘 발전되게 하려면 지금 제도 여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의료 산업은 가장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와 교육이 두 가지가 그런데 뭐 아까 그런 식의 이제 헬스케어라는 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수집 능력이 좋아지고 이 컴퓨팅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가 쉬워지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산업의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 강하고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은다 해서 연구 목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 사실 활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했을 때 그와 관련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생체 정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의료법에서 이게 이제 원격 의료가 우리나라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아직도요? 네, 아마 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보수적이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작년에 일본에서도 원격 의료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 좀 선도적으로 이게 좀 개선이 될 여지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풀리면은 그래도 이와 관련 산업이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많으니까 서비스들이 그렇죠. 많으니까요. 그럼 뭐 고용 창출도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우리 부가가치를 내서. 내부에서의 산업 발전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앞서가야 우리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건데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는 게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착시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 생산 연령이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뭐 15세에서 60세? 예,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지 그걸 확장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표나 지수가 변경될 필요도 있어 보여요. 예, 사실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도 이제 15세에서 64세고, 그다음에 정년 도목이 돼 있고, 근데 이런 기준 자체가 사실은 이미 그 한 뭐 4, 50년 전에 다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누가 지금 15세에 나와서 일합니까? 사실 그 거의 없죠.
지금 우리나라는 저희 남자건 여자건 그렇지만 대부분 대학을 이제 다니게 되고 그러면은 20대 중반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은 뭐 20대 후반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빠르라도 뭐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그렇죠. 예, 아무리 못해도 18세는 넘어가야지 어떻게 15세부터 잡아 있는 것도 다 옛날의 그 기준이고 요즘 뭐 노인층에 대한 그것도 65세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67세로 좀 뭐 2년 연장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그 정년 연장이라는 게 꼭 필요한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에서도 그 정년 연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연금 수령 나이를 이제 같이 상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201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했고 그걸 이제 추진했는데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독일 같은 경우도 1년에 1개월씩 그래서 12년 동안 1년 늦추는 걸로 기업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이래서 충분히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끔 했고요. 완전히 인구 절벽 시대에 뭐 산업이든 모든 게 이제 엄청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뭐 20년 만에 확 바뀔 텐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뭐 정책적으로 특히 인구 감소 변화에 따른 뭐 산업 정책의 방해랄지 이건 아주 역점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거는 뭐 이런 말씀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정책의 변화랄지 뭔가 주문이랄지. 네, 강조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고령화로 가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체질 개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됐고 더 이상 뭐 우리 저임금이나 뭐 저부가가치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볼 때도 이제 선진국 반열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한 흐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트렌드, 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을 갖다가 빨리 상업화시키고 거기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좀 규제, 그러니까 정부가 뭘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네, 규제를 안 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규제 현재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것들, 새로운 그 신산업들, 특히 신서비스들이 이게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많이 막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규제를 갖다가 좀 쉽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의 그 이해 조정을 하는 능력을 갖다가 정부가 좀 발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좀 길을 좀 터줬으면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규제를 뭐 풀어주는 방법을 산업 성장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일에 집중을 해라 그렇게 들립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민 박사님은 덧붙일 말씀 없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할수록 이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단일 지자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굉장히 지금도 연계 협력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긴 한데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혁신 도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 주변 지역하고 같이 연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슷한 규모의 인접해 있는 시군끼리 서로 연합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부분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고 또 대도시하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하고 같이 대도시에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같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런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산업 기반이 취약한 그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가 늘어났다는 부분은 또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수요를 또 지역에서는 받아들여서 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만을 좀 많이 찾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구 감소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습니다. 심각한 인구 절벽은 우리 산업은 물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될 텐데요.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더 늦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이제 우리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됐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